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 내용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는 미사일도 포함된다며 ICBM 폐기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또 북한과 의미 있는 합의를 위해서는 회담이 한 번 이상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변함없고 일관되며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핵화는 단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남북이 오늘 오전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엽니다. 6.15 공동행사 개최와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각계의 의견을 모아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행정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도 예고했습니다. 6월의 첫날인 오늘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올해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낮에는 자외선이 강하고 오존 농도도 높아져 야외 활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활기찬 하루 시작하셨습니까? 이슈 오늘 출발합니다. 지난달 16일로 예정됐다 갑작스럽게 무산됐던 고위급 회담이 오늘 판문점에서 다시 열립니다. 우리 통일부 장관과 북측의 조국 평화통일위원장이 만나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남북회담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혜경 기자. 네, 남북회담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측 대표단이 조금 전에 회담본부를 출발했죠? 네, 그렇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 대표로 하는 우리 측 대표단이 7시 반쯤 이곳 회담본부를 출발해 판문점으로 향했습니다. 회담 당일인 오늘 대표단은 일찌감치 회담본부에 나와 오늘 다룰 의제와 세부사항 등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는데요. 조 장관은 출발에 앞서 오늘 회담을 통해 판문점 선언과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 간에 합의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긍정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북측과 협의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북측도 우리와 거의 비슷한 입장에서 회담에 임하리라고 생각한다며 회담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남북은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 예정인데요. 오늘 회담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5명이 참여하고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과 원기루 체육성 부상 등 5명이 참석합니다. 또 오늘 회담에서 남북 산림협력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경우 우리 측에서는 교체 대표로 산림청 류광수 차장도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어렵게 재개된 회담인데요. 오늘 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네, 오늘 회담이 기본적으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회담인 만큼 판문점 선언에 언급된 사안 위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명균 장관도 판문점 선언 가운데 시기적으로 임박한 6.15 남북 공동행사라든지 8.15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 일정,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 체육회담, 군사회담 등 일정을 잡는 사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 모두 철도와 체육 관련 당국자가 대표로 나선 점으로 미뤄 동해선, 경의선 연결과 8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공동참여 방안도 테이블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높은 남북 경협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미 간 비핵화談판이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본격적인 논의는 대북 제재 완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또 오늘 회담에서는 그동안 북측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았던 탈북 여종업원 송환 문제나 한미 합동 군사훈련 등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게 없는 상황이라 만약 북측이 이를 문제 삼을 경우 다른 사안에 대한 논의가 지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회담이 양국 정상 간 합의에 의해 열린 자리이기 때문에 진행에 차질을 빚을 만큼 강도가 높지는 않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이번 회담이 당초 지난달 16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북측의 일방적인 취소로 무기한 연기됐던 전례가 있던 만큼 시작 분위기는 다소 무거울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구체적 상황은 오전 회담 이후에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남북회담본부에서 YTN 황혜경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판문점 선언 그리고 5월 26일 있었던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 간에 합의된 사항들을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북미 정상회담에도 긍정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북측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좀 임박해 있는 6.15 남북 공동행사, 그다음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문제, 그리고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되어 있는 8.15를 계기로 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적십자회담 개최 문제, 또 체육회담, 군사당국자회담 이런 회담 일정을 잡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내일 전격 백악관을 방문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에 기대감을 나타내며 6월 북미 정상회담에 더해 추가 회담이 필요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뉴욕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시작된 순간 한 행사장으로 떠나던 트럼프 대통령. 북미 고위급이 아주 좋은 회담을 하고 있다며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의 백악관행을 예고했습니다. They'll be coming down to Washington on Friday. A letter is going to be delivered to me from Kim Jong-un. So I look forward to seeing what's in the letter.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내용은 긍정적일 것이라며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를 발표하며 김 부위원장의 워싱턴행을 확인했습니다. Vice Chairman Kim Young-chol is now planning to travel to Washington to deliver a personal letter from Chairman Kim Jong-un.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0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리길 바란다면서도 한 번의 담판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I want it to be meaningful. It doesn't mean it gets all done at one meeting. Maybe you have to have a second or a third, and maybe we'll have none. 이는 북미 간 비핵화와 체제 보장 합의가 쉽지 않을 뿐더러 종전선언 등으로 이어질 경우 추가 회담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에는 미사일도 포함된다며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ICBM 해결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북한 비핵화가 가능한 빨리 실행돼야 하고 제재를 해제할 상황이 오면 매우 기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밝힌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직접 보낸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호응하느냐에 따라 두 정상의 이달 만남 여부도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김영철 부위원장과 고위급 회담을 가졌습니다. 북미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김영수 특파원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뉴욕에서 약 2시간 20분 동안 고위급 회담을 가졌습니다. 국무부는 북미 대화에 진전이 있어 회담이 예상보다 일찍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지만 북미 간 협상은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This is a difficult challenge. Make no mistake about it. There remains a great deal of work to do. And we made progress here as well as at the same time made progress in the other venues that come. 특히 72시간 동안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혀 뉴욕 회담은 물론 최근 이루어진 판문점과 싱가포르 협상도 북미 간 이견을 좁히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북미가 합의에 이르려면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혀 비핵화를 위한 통큰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t will take bold leadership from Chairman Kim Jong-un if we are able to seize this once-in-a-lifetime opportunity to change the course for the world. President Trump and I believe Chairman Kim is the kind of leader who can make those kinds of decisions.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김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혀 두 정상 간 극적 합의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마친 김영철 부위원장은 이제 이곳 뉴욕을 떠나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 DC로 향합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양측의 협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방북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 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고 일관적이며 또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미 관계와 한반도 비핵화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세 아래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각자의 이해에 충만되는 해법을 찾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고 또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진척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북미 회담 또 남북 관계에 대해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이제 다시 재개된 고위급 회담 얘기부터 잠깐 나눠보도록 네. 하죠. 오늘 어떤 문제가 주로 의제로 논의가 됩니까?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명균 장관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결정된 이제 판문점 선언이 있습니다. 그 판문점 선언에 나온 내용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문제, 이것이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판문점 선언과 그 이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급한 것이 이제 분야별 회담 일정을 잡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회담이 나올 수 있고 적시자 회담이 나올 수 있고 체육 회담 일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도 이 세 가지 분야별 회담 일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적십자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다루게 되어 있고 체육 회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에 우리 이제 남북 단일팀이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체육회담 일정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예. 그다음에 군사회담도 사실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게 한미연합 군사훈련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이 문제 가지고 남북 간에 지금 오해가 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아마도 군사회담 일정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공동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4.27 정상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좀 나올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6.15 공동행사, 이게 이제 지금 6월 1일인데 6.15 공동행사면 지금 만 2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급하게 아마도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북미 회담 이후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3자 회담이 곧바로 열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혹시 이 부분도 의제에 오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 문제와 북미 관계 문제가 약간 좀 안 맞는 문제가 있어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남북미 종전 선언을 협의하기에는 남북 장관들이 협의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남북미 종전선언 문제는 얘기를 안 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조명균 장관이 아침에 나가면서 말을 하기를 북미 회담에 도움이 되도록 좋은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도 간접적으로 영향이 되기는 그런 토의는 있을 거는 같은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북미 관계 부분하고 남북 관계 부분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오늘은 남북미 종전선언 이야기는 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왜 계속 우리 군사 훈련 예고가 돼 있었고 이미 한다고 했었는데 지난번에도 뭐 갑자기 뭐 문제를 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도 그래서 이 고위급 회담이 무산이 됐었는데 맞습니다. 8월 달에도 일치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지금 예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아예 만나서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할 예정이다. 그렇죠. 예, 알고 있어라라고 하면 그때 가서 문제 안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 회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번에 맥스 선더 훈련이 이제 5월 11일에서 시작돼가지고 5월 25일 날 하는 훈련인데 이것을 5월 16일 날 문제를 삼았어요. 훈련이 시작된 다음에 이제 한 5일 지나서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뜨악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연합 공중훈련, 한미연합 공중훈련에 F-22 전투기 8대가 참가하는 문제가 있어서 예. 분명히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4월 27일 4.27 판문점 선언에 위반한다. 이것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말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고위급 회담을 취소해 버렸기 때문에 예. 북한도 좀 과도했고 그에 앞서서 어떤 북한이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도 사실 남쪽에서 생각해 볼 문제고 이런 문제가 오해가 있었다면은
이거는 회담을 통해서 푸는 게 낫겠죠. 예. 아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북미 회담에 앞서 열린 뉴욕 담판도 상당히 진전을 이룬 것 같고요. 네. 또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백악관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친서를 들고 온다고 하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근데 대체적으로 뭐 친서가 아주 양이 많을 것 같지는 않고 이제 큰 내용들을 담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서너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6월 12일로 예상하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대해서 기대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비핵화에 대해서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마도 친서에 포함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예. 동시에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북한이 이제 원하는 게 체제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해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의 설명은 좀 할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하여튼 전체적인 분량이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뭐 문장이 전체적으로 뭐 6문장 뭐 크게 패러그래프로 봐서 한 7패러그래프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뭐 현재까지 이 북미 회담, 뭐 실무 회담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는 되게 잘 되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폼페이오 장관의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고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앞으로 뭐 큰 변수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앞으로 변수가 있냐고 물어보시면 뭐 제가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네. 지금 며칠 동안에 벌어진 일을 봤을 때 오늘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내일 틀리는 경우가 예. 많았어요. 예. 이제 특히 이제 전문가들 얘기가 틀린 게 많이 있었습니다. 뭐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기가 좀 어렵고요. 예. 다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네, 사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반전이 거듭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실질적인 진전이 저는 있었다. 그동안 계속해서 발전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미국에서 국제사회가 지금 이 북핵 문제를 바라보면 비핵화로 이제 집약이 될 수 있어요. 비핵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비핵화를 하면 언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비핵화는 한 거고 비핵화를 하면 너는 뭐 해줄래? 이거에 있거든요. 이제 상응 조치. 이제 그게 체제 안전 보장인데 북미 수교 어떻게 할 건지, 평화협정을 언제 해줄 건지. 제재가 문제라서 지금 경제 발전을 못하고 있는데 제재는 언제 어떻게 풀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국제사회 언론, 뭐 미국 언론은 거의 100% 그렇고요. 비핵화만 얘기하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사실 북한의 불만이었는데 최근에 며칠, 2, 3일 사이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북한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진전을 반영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대북 제재 해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비핵화가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제재도 같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북한의 경제가 발전되면 그게 좋은 게 아니냐. 이미 제재 한번 발표도 미뤘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추가 제재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보류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원하는 건 기존의 제재를 풀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유사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고 북미 간에 상당히 대등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의 얘기를 듣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미국이 말하자면 강대국이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비핵화는 해 이렇게 계속했기 때문에 북한이 나름대로 수세적인 입장에서 좀 불만이 있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제재 해제라는 말이 나오고 또 빨리 되는 게 왜 좋은지에 대해서 이해가 됐다라고 하는 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로서는 실질적인 진전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짝 더 나간 측면도 있습니다. 네. 비핵화에는 미사일도 포함된다라는 맞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ICBM 폐기를 언급한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네, 봅니다.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도 받아들일 여지가 있습니다. 이제 미사일은 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거리를 중심으로 했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그다음에 중장거리와 장거리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중장거리 미사일은 미국을 겨냥한 겁니다. 네. 이것이 이제 중장거리 미사일 이상은 괌이라든가 하와이라든가 알래스카라든가 미국 본토를 겨냥한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미국이 비핵화라는 말에는 이것도 포함이 당연히 돼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탄도미사일 전체를 다 폐기하라 이렇게 되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거리, 단거리까지 포함하면은 북한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장거리 이상으로만
한정이 된다면 북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그것은 분명히 협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이제 외무장관 만나서 그렇죠. 지금 이제 비핵화에 대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정세하에 네. 새로운 방법으로 풀겠다. 그렇습니다. 새로운이라는 걸 강조를 했는데 그렇죠. 어떤 걸 혹시 구상하는지 아니면 이 새롭다는 거를 왜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건지. 그것은 이제 4월 27일 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판문점 우리 남측구의로 내려왔잖아요. 예. 거기서 방명록에 새로운 시대가 출발점이 이곳이다. 아하. 또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새로운 시대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새로운 정세는 북한과 미국이 적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싸우고 하는 위협하는 그런 정세가 아니라 북한과 미국이 우호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세, 그러니까 한반도 지형이 평화적인 국면을 변화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5월 10일 날 그때 이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언론을 통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발표가 됐는데 예.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고 이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시하셨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새로운 대안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예. 여기에서 말하는 새로운 대안이 지금 말한 새로운 방법과 일치하는 게 일치하는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는 동시적으로 풀어야 되고 단계적으로 풀어야 한다. 이런 말을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렇죠. 네. 이런 것과 연관이 돼서 아마도 뭐 단계적인 부분에서 좀 동시적인 이런 것들이 가미된 어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방법 이런 것일 텐데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조금 더 정보가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두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지난주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참혹한 조사 결과로 심한 충격과 실망감을 느꼈을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조사 자료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고재판기관인 대법원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를 완전히 분리하고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대법원장이 직접 진화에 나설 정도로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감한 정치적 사안마다 개입한 정황이 이번 사태를 불렀다는 평가입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사태는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상당수가 조직적으로 지시받고 움직인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014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이었던 정모 판사가 작성한 문건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정 운영의 동반자,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할 수 있는 시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정권에 유리한 방향을 검토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기 때문입니다. 정 판사는 또 사법부가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등을 사례로 든 현안 관련 말씀 자료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이었던 김모 판사가 작성한 통진당 지방의원 대책 검토 문건을 보면 통진당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 방안으로 지자체장의 소송을 활용하는 방안이란 문구도 등장합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이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려 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수건사업으로 추진하던 상고법원 설치에 비판적이던 법원 내 인권법 연구회의 회원을 줄이는 방안과 이번 조사의 시발점이었던 동료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일종의 블랙리스트란 비판을 받았던 문건들도 사법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건을 작성했던 현직 판사들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일부 비공개 문건이 추가로 공개되면
내용의 실행 여부를 떠나서 사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측이 피해자들을 회유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혐의 부인의 증거를 없앨 가능성까지 커지자 경찰은 서둘러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월요일 경찰에 불려 나온 이명희 씨는 피해자 회유 논란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가위나 화분 던진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피해자분들 회유 시도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피해를 끼친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소환 조사가 2차례나 이어지자 이 씨 측은 피해자들과 접촉해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이미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을 상대로 회유에 나선 겁니다. 회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마도 이거는 뭐 변호사나 이쪽에도 내용을 알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저희 쪽에는 그쪽 연락이 안 돼서 그 내용은 우리가 확인이 안 된다. 하루 이틀 숨고르기를 하며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려던 경찰은 이런 움직임을 포착하고 부랴부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가 혐의를 줄곧 부인하는 데다 피해자 회유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의 수사 때 폭행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체면을 구긴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엔 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특수폭행과 상해를 포함해 모두 7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공개된 공사장 폭행 외에도 관련 영상과 200여 명의 진술을 확보한 만큼 이명희 씨 신병 확보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검찰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상속세 탈루와 횡령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어제 9시간 가까이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 수사관 3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 형제가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는 국세청 고발 사건과 조 회장 일가가 계열사 등을 통해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통계로 나타난 이 소득 격차의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진단은 성급한 것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설명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뒤 오히려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논란 속에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은 더 크게 늘었다며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고용에서 밀려난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하락한 점은 최저임금 인상과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자 가구는 모든 분야에서 소득이 증가했으나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 감소가 가구 소득 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나 근로시간이 줄어서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에 대해선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계층, 고령층의 소득 감소에 대한 보완책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실패했다는 진단은 성급하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정부가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경제 성장의 동력을 만드는 데는 혁신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김동연 부총리를 중심으로 분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 성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도 3%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경제가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며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문 대통령의 긍정적인 평가는 최근 소득 격차 확대 논란으로 제기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에 분명히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네, 지난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전기 대비해 1.0% 성장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국민소득 잠정치에 따르면
1분기 GDP는 속보치보다 0.1% 낮은 1%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민간 소비는 속보치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건설 투자가 1%포인트, 설비 투자가 1.8%포인트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질 국내 총생산이 1% 증가하고 또 교역 조건도 개선이 되면서 실질 국민 총소득 GNI는 전기 대비 1.3% 증가했습니다. 네, 지난 4월 산업 생산이 석 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 또 제조업 가동률도 평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건설 수주 등 미래 경기를 가늠하는 지표인 이른바 선행지수는 석 달째 뒷걸음질을 쳐 경기 전망이 불안한 모습입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글로벌 정보기술 업체들의 주문 덕분에 지난 4월 반도체 생산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자동차 판매도 다시 늘면서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졌던 제조업 가동률은 평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건설업도 모처럼 활기를 띠며 내리막길을 걸었던 산업 생산이 석 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소비가 다소 주춤했지만 전달 지표가 워낙 좋았기 때문으로 여전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가 감소한 것 등은 좀 기저효과의 영향이 컸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전체 생산이 증가로 전환되었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전월에 비해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경기 침체 논란을 촉발했던 산업 생산, 제조업 가동률 지표가 회복됐고 OECD도 우리나라 성장 전망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건설 수주 등 앞으로의 경기를 가늠하는 지표인 이른바 경기 선행지수가 석 달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비 투자도 항공기 등 운송장비 투자가 줄며 2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올해 정점을 찍고 주춤해지거나 중국 추격으로 경쟁력이 뒤처질 경우 이 분야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는 급격히 추락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혁신 성장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주력 산업 구조 조정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6월의 첫날부터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주말까지도 덥겠습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서울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덥고 자외선도 강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6월의 첫날부터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찾아옵니다. 오늘 낮 동안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며 덥겠고요. 밀양의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겠고 공기도 비교적 깨끗하겠습니다. 한낮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대전과 광주, 대구 31도, 합천 32도로 평년보다 4도에서 5도가 높아서 무척 덥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한낮의 자외선 지수가 전국에서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오존 농도도 무척 높아서 일부 지역에는 오존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수시로 덧발라 주시고요. 볕이 강한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장시간의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에도 비 소식 없이 하늘 표정은 좋겠고요. 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보이며 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476명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지난 1년간 1,019건의 주민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765건에 대해 신청인이 제출한 입증 자료와 사실조사에 근거해 심의한 결과 476명의 주민번호가 변경됐습니다. 주민번호 변경자의 피해 유형으로는 재산 피해 우려가 312건으로 66%를 차지했고 생명이나 신체적 위해가 164건, 34%였습니다. 재산 피해는 보이스피싱과 신분 도용에 따른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생명과 신체적 위해는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성폭력 피해 순으로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4, 50대가 203명으로 가장 많았고 20, 3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는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번호 변경을 심의하는 의결기관으로 지난해 출범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가 변경되면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기관 정보는 자동으로 변경되고 은행, 보험, 통신, 운전면허증 등은 본인이 직접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서울 한강 이남 11개 구의 아파트 가격이 8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지난달 28일 기준 한강 이남 11개 구의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0.01% 떨어졌습니다. 이들 구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바뀐 건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으로 서울 강남, 송파, 양천구 등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내려간 게 영향을 줬습니다.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일부 아파트에 청약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관련 사이트가 마비됐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결제원의 아파트 청약 사이트 아파트2U, 이른바 로또 아파트 청약 광풍이 예고된 경기도 하남 미사역을 비롯해 과천, 부산 등 7곳에서 1순위 청약이 진행됐습니다. 미사역에선 분양가가 시세보다 3, 4억 원 이상 싸다는 소문에 중대형임에도 평균 13대 1로 마감됐고, 안양 평촌에서는 청약 조정 지역에서 제외돼 6개월 뒤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투자 수요까지 몰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시세보다 싸게 분양을 받으려는 수요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속 장애가 발생해 청약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청약 사이트 오류는 오전 9시 전부터 발생해 오전 10시 30분쯤 해결됐습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아파트2U 시스템은 하루 100만 건 넘게 청약 접수가 가능하지만 오전에 청약자가 몰려 일부 시중은행의 전산 시스템 부담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청약자들은 사이트가 마비되면서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하남시 신규 분양단지에서 청약 과열 우려가 커짐에 따라 불법, 편법 청약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되는 점검은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됩니다. YTN 박성호입니다. 네, 청약 사이트 먹통까지 부른 로또 아파트 광풍. 진짜 로또 맞는지 혹시 주의할 점은 없는지 알아봅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당첨되면 얼마나 좋길래 또 당첨되기 얼마나 힘들길래 로또로까지 부를까 싶은데 어제 하남 아파트 105대 1까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매 시장은 크게 위축이 되어 있지만 분양가가 이제 워낙 싸다 보니까 새 아파트로 부동자금이 몰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하남 미사 강변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지막 분양한 민간 아파트 단지인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이제 되다 보니까 적용되다 보니까 주변 시세보다 많이 쌌던 거로 보이고요. 뭐 심지어 뭐 주변 전세 가격과 거의 비슷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청약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로또 구매 심리일 수도 있겠지만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매매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매입가를 낮추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으로도 이런 로또 청약의 현상을 아예 투자할 때 싸게 사겠다. 그렇죠. 그게 가장 안전한 거니까요. 뭐 그런 심리들도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는데 당첨되면 얼마간 불이익도 있는데 당첨 가능성 같은 건 좀 어떻게 되나요? 오죽하면 로또라고 하겠습니까? 뭐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번에 그 하남 미사 같은 경우 그 최고 132대 1이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이렇게 그 많이 몰렸던 이유가 네. 단지 그 하남이라는 뭐 그런 지역적 특수성 외에도 이게 그 전평형이 이제 그 중대형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공급 물량의 50%는 청약 가점제로 분양을 하고요.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순위만 되면 누구나 다 청약을 할 수 있고 네. 또 경기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인천 사람들도 청약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분양가의 50%는 중도금 대출에다가 이자 후불제까지 이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약하는 대상자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조건도 좋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제 광풍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또만큼 당첨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당첨되면요. 지금까지 여러 사례가 있었는데 당첨되면 큰 차익 실현이 가능한 건 맞습니까? 그거는 가능성이라고 보면 되죠. 만약 집값이 급락한다면은 그런 로또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집값이 지금과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맞을 수가 있는데 뭐 과거에 뭐 개포라든지 반포 이런 데서 주변 시세가 낮아서 청약 광풍이 역시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는 이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 중도에 곧바로 이제 시세 차익을 누리기가 좀 어렵다는 점 있고요. 말하자면 이제 입주까지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남 같은 경우도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이게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을 살아야 됩니다. 아, 그래서 2년을 실거주해야 된다. 예, 그래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양도세의 어떤 혜택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로또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네, 일단 실거주 대상자들이 가장 당첨되면 좋을 것 같고요. 과열 막겠다고 당국이 불법 청약, 불법 전매 집중 점검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례들을 주로 점검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청약 그 통장 불법 거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라든지 위장 전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 특별사법 경찰관을 이제 투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도 사례가 있었지만 청약 광풍이 나타났던 지역 그리고 이슈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그 청약 자체에 대해서 거의 전수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불법으로 이제 적발이 되면은 네. 여러 가지 뭐 당첨권이 박탈이 된다든지 또 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아무리 로또라고 하더라도 불법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100%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약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약 자격, 불법 사항 잘 점검하고 투자하셔야겠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수사단이 과거 보안국의 특별감청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대공수사 업무를 총괄하는 경찰청 보안국이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불법 감청 프로그램을 활용해 개인의 이메일 등을 불법으로 사찰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국가정보원이 정부의 비판적 인사인 명진 스님을 봉은사 주지에서 쫓아내려고 사찰과 공작을 한 정황과 관련해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윗선을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명진 스님을 봉은사 주지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사찰과 공작을 한 혐의로 원 전 원장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함영주 KB 하나은행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실질 심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함 행장은 계열사 사장 등의 청탁을 받고 이른바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는 등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영주 행장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하나은행이 조직적으로 직원에게 선처 탄원서를 쓰도록 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탄원서 작성 요령 양식을 만들고 직원들에게 함 행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쓰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은행 측은 회사 차원이 아니라 일부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6월의 시작과 함께 오늘은 한여름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에 붉은색으로 보이는 내륙 곳곳의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7월 하순의 여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0도로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지역도 광주는 31도, 경북 경산은 32도까지 올라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이 더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덩달아 오존 농도도 대부분 나쁨 단계까지 오르면서 일부 지역은 오존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높으니까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맑은 가운데 낮에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20.6도, 부산 22.6도인데요.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덥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와 광주가 31도, 청주와 전주가 30도, 부산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맑은 가운데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라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슈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